여러분 숭실대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다가구입니다. 거기에 세입자 29명, 현재 꽉 차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64%까지 떨어져 낙찰만 받으면 바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먹어도 괜찮은지 독이 든 과일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실 물건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07,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 물건의 매각 기일은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현재 4회차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26-84번지입니다. 물건의 용도는 다가구 주택으로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64.00제곱미터, 약 79.86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579.73제곱미터, 약 175.37평 규모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37억 6,556만 5,200원이었고 현재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64% 수준인 24억 996만 1,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2억 4,099만 6,100원입니다. 이 물건은 2024년 1월 18일 부동산 임의경매로 사건이 접수된 물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의 형식적인 기본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실 물건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07,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 물건의 매각 기일은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현재 4회차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26-84번지입니다. 물건의 용도는 다가구 주택으로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64.00제곱미터, 약 79.86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579.73제곱미터, 약 175.37평 규모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37억 6,556만 5,200원이었고 현재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64% 수준인 24억 996만 1,000원으로 약 24억 1천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2억 4,100만 원입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청구 금액은 14억 3,153만 8,445원으로 확인됩니다. 이 물건은 2024년 1월 18일 부동산 임의경매로 사건이 접수된 물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의 형식적인 기본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몸통, 즉 건물 자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2019년 2월 19일 사용 승인된 건물로 거의 신급에 속하는 건물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다세대나 연립에서 흔히 보이는 조적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수익형을 염두에 둔 구조입니다. 대지는 264이, 약 80평입니다. 이 일대 다가구 중에서는 땅 자체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배치가 여유롭습니다. 건물 구성은 명확합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은 건축물 대상상 모두 기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지만 현황상 주택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살아있어 운용의 선택지가 넓은 층입니다. 그리고 3층부터 5층까지가 본격적인 다가구 주택 구간입니다. 3층과 4층은 각 층당 약 81.92, 5층은 약 71.52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옥탑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락 형태의 옥탑층과 계단실이 분리되어 있어 실사용 공간과 공용 공간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건물은 어디를 잘라내도 어중간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사무소, 주거, 임대 어느 쪽으로 보아도 구조적으로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현재 2019년 3월 14일 무단 증축으로 인해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크게 위반한 것은 아니고 5층 부분의 판넬로 거주 공간을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A는 철거 후 사진을 찍고 위반 건축물에서 구청 건축과에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양성시켜 달라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과태료 조금 내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의 선택 중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가장 강력한 배경은 숭실대 생활권입니다. 숭실대 입구역까지 도보 약 4분, 도로를 따라 270m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역세권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주변은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소음만 심한 상업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요가 없는 주거 외곽도 아닙니다. 실거주와 임대 수요가 겹쳐지는 지점입니다. 도로 조건도 좋습니다. 북측으로는 약 8m 내외 도로, 동측으로는 약 4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에 무리가 없고 막다른 골목도 아닙니다. 이 점은 장기 보유든 매각이든 분명한 장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건물은 특이해서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기본이 단단해서 버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 입지와 구조라면 임차인이 안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아무리 다른 부분이 좋아도 실패입니다. 이 물건의 권리관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권리는 2019년 2월 22일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말소 대상입니다. 실제로 등기부를 보면 10건 이상의 임차권 설정과 가압류, 추가 가압류들이 보이지만 전부 기준 권리 이후입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선순위 물건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은행의 근저당권도 경매가 끝나면 모두 소멸됩니다. 여기까지는 서류상 권리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세입자입니다. 이 건물에는 현재 총 29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처음부터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하나씩 뜯어봐야 합니다. 이 물건의 임차인 대부분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 규모는 적게는 7천만 원대, 많게는 2억 1천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전체 보증금 합계는 약 32억 3,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큰일 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임차인들 중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없습니다. 전입은 되어 있지만 확정일자는 있으나 모두 선순위 근저당 이후입니다. 즉, 경매 절차상으로 보면 이 임차인들은 전원 배당 대상자입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실제 일부 호실은 직접 점유자를 만나 확인까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호실들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점유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임차인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로 서류상 확인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투명도와 권리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 물건은 누가 선순위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정리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 기준으로 보면 이 건물의 임차 구조는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리관계는 기준권리 명확, 말소 기준 깔끔, 임차인은 많지만 선순위 인수 리스크는 없음. 이제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세입자들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돈은 얼마인가?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의 실제 현금 흐름과 투자 대비 이자 관계 등 금융 흐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내가 직접 낙찰받는 상황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을 최저 입찰 금액으로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이 물건이
최저 입찰 금액은 24억 996만 1천원입니다.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이고 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10.15 부동산 대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LTV 비율보다 금액 절대 한도가 먼저 작동합니다. 이 물건의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겨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자금은 4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이제 자기자본 흐름을 보겠습니다. 낙찰가 24억 996만 1천원. 여기서 대출금 4억 원을 제외하면 낙찰 대금 중 20억 996만 1천원은 순수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취득세입니다. 이 경우 1주택자이지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취득세는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다가구 주택에는 전용 면적 85일을 초과하는 가구가 존재하므로 농어촌 특별세가 반드시 부과됩니다. 취득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본세 7,229만 8,830원, 지방교육세 722만 9,883원, 농어촌 특별세 481만 9,922원. 이 세 가지를 합한 취득 관련 세금 총액은 8,434만 8,635원입니다. 기타 필수 비용입니다.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 합계 150만원. 이제 모든 금액을 합산하겠습니다. 낙찰 대금 중 자기자본 20억 996만 1천원, 취득 관련 세금 8,434만 8,635원, 법무사 및 기타 비용 150만원, 최종 자기자본 투입 금액 20억 9,580만 9,635원. 이 금액이 이 물건을 최저가로 낙찰받아 취득까지 완료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자기자본 전액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 은행 대출 사업과 자기 순수투자 자본을 모두 합하면 25억 원이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억 원에 대한 이자를 4%로 계산하면 1년에 1억 원입니다. 즉 매월 이자 833만 원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물건은 대출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출은 4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자본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자기자본을 투입해 안정적인 임대 흐름을 가져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자본 대비 수익성이 부족한 구조인지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의 보증금과 월세 흐름 그리고 이 25억 원이 어떤 속도로 회수되는지를 숫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내가 낙찰받는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이 다가구를 최저 입찰 금액으로 낙찰받는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24억 996만 1천원, 대략 24억 1천만 원입니다. 서울 지역이고 가격대가 높은 주택이기 때문에 10.15 부동산 대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40%면 많이 나오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바로 착각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비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금액 상한입니다. 이 물건은 15억 초과 25억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대출 상한은 딱 하나입니다. 최대 4억 원.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담보가 좋아도 이 금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즉,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은행에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은 많아야 4억 원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전부 내 돈입니다. 낙찰가가 약 24억 1천만 원이니 대출 4억 원을 빼면 이미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내 자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이지만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접근해야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6개월 안에 이 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취득세는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가격대에서의 취득세는 대략 8,4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이건 그냥 고정비입니다. 이걸 전부 합치면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할 돈은 약 21억 원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은 대출로 굴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은행 돈은 고작 4억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내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무리해서 들어가는 물건이 아니라 자기 자본이 충분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의지 있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한 문장은 인생을 바꾸는 매우 큰 언어입니다. 세게 두들겨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한 다음 이 물건에 얼마 금융 부담이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진짜 수익편에서 매월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큰 돈 되는 경매 물건은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유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 24억 996만 1천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4억 원만 실행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이 총 32억 3,700만 원 유입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임대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 4억 원을 먼저 전액 상환합니다. 그러고 나면 임대 보증금은 28억 3,700만 원이 남습니다. 이제 실제로 넣은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회수합니다. 실투입 자기 자본은 20억 9,5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그대로 회수합니다. 자기 자본 회수 후 남는 현금 28억 3,700만 원에서 20억 9,580만 원을 빼면 7억 4,120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금융으로 굴립니다. 이 7억 4,120만 원은 건물에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연 4% 이자 주는 금융기관에 그대로 예치합니다. 그러면 1년에 2,964만 8천 원의 이자, 수익이 되고 이를 월로 계산하면 247만 666원의 월세 수익이 됩니다. 거기에 이 건물의 월세 총액은 115만 원입니다. 이를 합하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362만 666원입니다. 이 물건은 대출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워버리고 자기 자본은 전부 회수한 뒤 남은 현금 7억으로 이자를 만들고 월세까지 더해 매달 360만 원 이상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두들겨야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불과 2달 석 달을 잘 버티면 매월 360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물건을 매각했을 때 과연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마지막 결론 3년 뒤 매각했을 때 내 손에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임대 구조는 이미 정리됐습니다. 대출은 임대보증금으로 전부 정리했고 초기에 넣은 자기 자본도 운영 과정에서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팔면 얼마 남느냐입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 24억 996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비용까지 포함한 총 투입 금액은 25억 원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3년 보유 후 이 물건을 감정가 그대로 매각합니다. 매각 금액은 37억 6,556만 원입니다. 이제 단순 계산부터 합니다. 매각가 37억 6,556만 원, 총 투입금 25억 원. 이 둘의 차이, 즉 양도 차익은 12억 6,556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계산해도 똑같은 숫자입니다. 이제 여기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먼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과세 표준은 12억 6,3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42%, 누진공제 3,540만 원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약 4억 9,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세금은 약 5억 4,400만 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산입니다. 양도차익 12억 6,556만 원. 여기서 양도세와 지방세 약 5억 4,400만 원을 빼면 3년 후 매각으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7억 2천만 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처음에 25억 원이 들어갔지만 운영 과정에서 그 돈은 이미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매각을 통해 추가로 약 7억 2천만 원이 형님 통장에 남습니다. 이 물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다가구는 임대로 버는 물건이 아니라 자본을 다 회수해놓고 마지막에 7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물건을 법인이 취득해서 즉시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처음부터 낙찰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낙찰 금액은 앞에서와 동일하게 24억 996만 천 원입니다.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가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일반 세율이 아니라 법인 주택 중과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법인 주택 취득세율은 12%입니다. 낙찰가 24억 996만 원에 12%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2억 8,919만 5,32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법인 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율은 0.4%입니다. 이 금액은 963만 9,844원입니다. 또 하나 전용면적 85일을 초과하는 가구가 있는 주택이므로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세율은 0.2%입니다. 금액은 481만 9,922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의 합계는 3억 365만 5,086원입니다. 이제 부대 비용을 더합니다.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이 두 금액을 더하면 150만 원입니다. 이제 전부 합칩니다. 낙찰가 24억 996만 천 원에 취득 관련 세금 3억 365만 5,086원, 부대 비용 150만 원을 더하면 법인이 이 물건을 처음부터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돈은 27억 1,511만 6,086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개인이 낙찰받으면 총 투입이 25억 원 선에서 정리되지만 법인이 처음부터 들어오면 취득 단계에서만 세금이 크게 늘어나 총 투입금이 27억 원을 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같은 물건을 법인이 처음부터 낙찰받아 보유한 뒤 감정금액으로 매각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 물건을 법인이 취득하면서 낙찰가와 각종 세금, 비용까지 포함해 총 투입금은 27억 1,500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27억 1,511만 6천 원입니다. 이 물건을 3년이 아니라 시점에 관계없이 감정가 그대로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감정가는 37억 6,556만 원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 금액 37억 6,556만 원, 총 투입금 27억 1,511만 원. 이 둘의 차이, 즉 법인이 벌어들인 매각 차익은 10억 5,044만 원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각하면 일반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라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익에 대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42%,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총 46.2%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인이 부담해야 할 매각 관련 세금은 약 4억 8,500만 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산입니다. 매각 차익
10억 5,044만 원. 여기서 세금 약 4억 8,500만 원을 빼면 법인이 이 물건을 감정가에 매각했을 때 세금까지 전부 내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5억 6,500만 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법인이 처음부터 낙찰받아 감정가로 매각하면 취득 단계에서 세금이 한 번 크게 들어가고 매각 단계에서 세금이 또 한 번 크게 빠져나가서 최종적으로 법인에 남는 돈은 5억 원대 중반에 그칩니다. 이 물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다가구는 법인은 즉시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개인은 롱타임으로 임대 수익과 매각 시 더 큰 수익 내는 방식입니다. 이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물건은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숫자를 하나하나 까보지 않으면 절대 진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매를 숫자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느낌으로 하면 돈을 잃고 계산으로 하면 판단이 남습니다. 이 채널은 경매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로 판단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처럼 입지, 구조, 세금, 금융 흐름, 그리고 마지막 출구까지 전부 연결해서 보는 게 진짜 경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켜두셔야 이런 물건, 이런 구조, 이런 계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일반 공개 전에 먼저 보는 물건, 조금 더 날 것 그대로의 분석,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운 계산까지 함께 나눕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돈 되는 경매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